오빠, 배고파. 곰팡이 핀 반지하 방, 며칠을 굶은 여동생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는 죽은 아빠의 유품 상자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카드를 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유효기간도 이름도 없는 이 낡은 카드가 과연 김밥 한 줄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덜덜 떨며 카드를 내민 그 순간 편의점 밖이 대낮처럼 환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젖은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늦게 모시러 와 죄송합니다, 도련님. 하루아침에 컵라면 인생에서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된 쌍둥이 남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목숨을 건 왕좌의 게임이었습니다. 별빛 달빛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된 서울의 밤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축축한 습기가 반쯤 벗겨진 벽지를 검게 물들이고 있는 반지하 단칸방 안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합니다. 어두컴컴한 방 한구석에서 가쁜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지훈이 식은 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습니다. 추워. 오빠. 지훈이 힘겹게 입을 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지호가 황급히 지훈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손바닥에 닿은 동생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지훈아, 정신 좀 들어. 조금만 참아. 오빠가 약 사올게. 지호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집어들었지만 물병은 가볍게 흔들릴 뿐 한 방울의 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호가 입술을 깨물며 텅 빈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김치 조각 하나와 포스트잇 한 장만이 덩그러니 붙어 있습니다. 지호가 포스트잇을 거칠게 떼어내며 구겨버렸습니다. 미안하다. 더는 이렇게 못 살겠어. 너희끼리 잘 살아보렴. 엄마 김미숙이 남긴 마지막 편지입니다. 도박에 미쳐 살던 엄마는 3일 전 쌍둥이 몰래 월세 보증금을 뺀 돈을 들고 야반도주했습니다. 지호가 주먹으로 냉장고 문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기랄, 도망갈 거면 혼자 갈 것이지 왜 돈까지 다 들고 가. 지호의 외침이 좁은 방 안에 공허하게 울려 퍼집니다. 당장 지훈에게 먹일 해열제 하나 살 돈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지훈이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지호의 목을 조여옵니다. 지호가 미친 사람처럼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밑바닥부터 서랍 깊숙한 곳까지 10원짜리 동전 하나라도 찾기 위해 손톱이 까지도록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나오는 것은 먼지 뭉치와 낡은 옷가지들 뿐입니다.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으려던 찰나 지호의 손끝에 딱딱한 상자가 걸렸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나무 상자입니다. 지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빠 유품이잖아. 10년 전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아빠의 유품 상자입니다. 엄마는 늘 무능력한 인간이라며 아빠를 욕했지만 지호에게 아빠는 희미하지만 따뜻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호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곰팡내와 함께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과 멈춰버린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검은 물체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호가 그것을 집어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뭐지? 카드? 일반적인 플라스틱 신용카드가 아닙니다. 손에 묵직하게 잡히는 차가운 금속 재질의 카드입니다. 카드 앞면에는 그 어떤 은행 로고나 카드 번호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기하학적인 문양의 금박 로고만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유효기간도 명의자의 이름도 없습니다. 지호가 카드를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장난감인가? 아니면 예전에 쓰다만 정지된 카드인가?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물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지호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지훈이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장난감 카드라서 경찰에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지호가 지훈의 이불을 목 끝까지 덮어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오빠 금방 갔다 올게. 조금만 버티고 있어. 지호가 현관에 놓인 찢어진 우산을 집어들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지호의 낡은 슬리퍼를 순식간에 적십니다. 지호는 빗물이 눈을 찔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목길을 달렸습니다. 주머니 속에 넣은 검은 카드를 생명줄처럼 꽉 움켜쥔 채 말입니다. 편의점의 환한 형광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지호의 초라한 행색을 적나라하게 비춥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계산대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핸드폰 게임에 열중하다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지호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호가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눅눅한 냄새에 아르바이트생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 냄새. 비 오는데 거지가 들어왔나? 아르바이트생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호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 같은 건 이미 3일 굶은 배고픔과 동생에 대한 걱정으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호가 떨리는 손으로 진열대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해 할인 스티커가 붙은 삼각김밥 2개와 컵라면 2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비약 코너에서 가장 싼 해열제와 이온 음료를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물건들은 고작 몇천 원어치에 불과했지만 지금 지호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간절한 생명줄입니다. 지호가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 뛰기 시작합니다. 만약 잔액 부족이나 거래 정지라는 말이 뜨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약만 가져가야 할까요? 아르바이트생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바코드를 찍으며 껌을 짝짝 씹었습니다. 봉투 필요해요? 아, 아니요. 그냥 주세요. 지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물건들을 거칠게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6,800원입니다. 지호가 주머니에서 검은색 금속 카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낯선 카드의 생김새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카드를 받아들고는 앞뒤를 살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카드예요? 장난감인가? 마그네틱이 없는데 어디로 긁으라는 거예요? IC 칩 쪽에 꽂으면 될 거예요. 아마도요. 지호가 자신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코웃음을 치며 리더기 투입구에 카드를 거칠게 꽂아 넣었습니다. 안 되면 놓고 나가요. 우리도 장사해야 하니까. 지잉하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흐릅니다. 지호는 눈을 질끈 감고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B-, B-, B-.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편의점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의 유품이라는 건 그저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절망감이 머리끝까지 차오르던 그때였습니다. 이거 왜 이래? 포스기가 맛이 갔나? 아르바이트생이 당황한 듯 단말기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잔액 부족이나 승인 거절이라는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기이한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COD GERO 마스터 위치 식별. 최우선 호출 신호 발신. 지호가 멍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코드 제로. 그게 무슨 말이죠? 나야 모르죠. 손님 카드가 이상해서 기계가 먹통됐잖아요. 이거 변상할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짜증을 내며 카드를 빼내려고 했지만 카드는 기계에 잠긴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편의점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3분간의 정적과 긴장감이 흐르는 사이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편의점 통유리 너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강렬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천둥 번개가 아닙니다.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동시에 켜지며 편의점을 향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타이어가 빗물에 미끄러지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육중한 엔진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저거. 차들이 왜 저래. 지호도 홀린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빗줄기를 가르며 최고급 검은색 세단들이 편의점 앞 좁은 도로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릴 한가운데 박힌 삼각별 벤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닌 수십 대의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놀라서 멈춰서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두에 선 리무진이 편의점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곧이어 뒤따르던 차량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검은 우산을 펼쳐들고 도열하더니 편의점 입구를 향해 길을 텄습니다.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인 광경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덜덜 떨며 계산대 밑으로 숨으려 했습니다. 조폭인가 봐요. 손님 신고 좀 해봐요. 지호가 뒷걸음질 치려는 순간 편의점 문이 열리며 빗물이 들이쳤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거구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입니다. 그의 젖은 구두가 편의점 바닥을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자는 계산대 뒤에 숨은 아르바이트생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젖은 옷을 입고 초라하게 서 있는 지호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지호의 손에 쥐어진 삼각김밥으로 그리고 다시 지호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지호 앞으로 걸어오더니 젖은 바닥에 망설임 없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지호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십 명의 사내들도 약속이나 한 듯 지호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렁찬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더없이 정중하게 지호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도련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지호의 손에서 툭 하고 삼각김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리더기에 꽂혀있던 검은 카드가 붉은 빛을 띠며 기계음을 냈습니다. 인증 완료. 환영합니다, 마스터. 가난과 절망으로 점철되었던 소년의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소란이 있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지호와 지우는 꿈을 꾸는 기분으로 검은색 리무진 뒷좌석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맡았던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은은한 나무 향기가
코끝을 맴돕니다. 지우는 여전히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습니다. 지호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빗줄기가 차창을 때리지만 차 안은 고요하기만 합니다. 앞좌석에 앉은 강철중 실장은 묵묵히 정면만 응시할 뿐입니다. 그는 지호가 묻는 말에 도착하면 알게 될 거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룸미러를 통해 힐끔거리는 그의 눈빛에는 지호를 향한 연민과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습니다. 차가운 빗길을 뚫고 달리던 차량 행렬이 서울의 부촌이라 불리는 평창동의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다닥다닥 붙은 빌라촌이 사라지고 높은 담벼락과 화려한 조경이 어우러진 대저택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마치 요새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저택 앞에서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철문 안쪽에는 이미 험상궂게 생긴 사설 보안 요원 수십 명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대기 중입니다. 강철중이 차 문을 열고 내리자 보안 요원들의 팀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팀장이 곤봉을 만지작거리며 건들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이쿠, 강 실장님. 오랜만이십니다. 근데 여기는 못 들어가십니다. 강철중이 굵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비켜라. 도련님과 아가씨를 모시고 왔다. 죄송하지만 최 전무님 지시입니다. 직계 가족회의니까 외부인은 출입 금지라고요. 깡패들 데리고 들어올 생각 마시죠. 보안팀장이 뒤에 서 있는 흑기사들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강철중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거만한 놈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차 안에 있는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저택의 스피커를 통해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방송이 나왔습니다. 강 실장은 밖에서 대기해. 조카들 얼굴이나 좀 보자는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나? 최명석 전무의 목소리입니다. 강철중이 입술을 깨물며 리무진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중한 태도로 허리를 숙이며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안까지 모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로 문 밖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호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가 자고 있는 지훈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훈아, 일어나. 다 왔어. 지훈이 부스스 눈을 뜨며 지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남매는 서로에게 의지한 채 빗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잘 가꿔진 정원길을 따라 웅장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양옆으로 도열한 고용인들이 남매를 쳐다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편의점 앞에서의 흑기사들과는 달랐습니다. 호기심과 경멸 그리고 은밀한 비웃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중년의 가사 도우미가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속닥거렸습니다. 저 꼴 좀 봐. 비에 젖은 생쥐가 따로 없네. 회장님 핏줄이라던데? 말도 안 돼. 어디서 굴러먹던 애들을 데려온 거야. 냄새나는 것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지호의 귀에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지호는 지훈의 귀를 막아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현관 계단 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남자 최명석 전무가 보입니다. 말끔하게 넘긴 머리와 값비싼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가 뱀처럼 차갑고 서늘합니다. 그는 남매의 젖은 운동화와 때 묻은 티셔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님이 밖에서 싸질러 놓은 애새끼들이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최 전무가 손수건을 꺼내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냄새가 나는구나. 천한 피 냄새인지 간한 냄새인지 원. 지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훈이 겁에 질려 오빠의 젖은 옷자락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곳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이빨을 드러낸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응접실은 지호가 평생 살았던 반지하 방을 수십 개 합친 것보다 넓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이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최 전무는 상석인 가죽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친척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남매를 구경거리 보듯 둘러싸고 앉아 있습니다. 앉아라. 바닥 더럽히지 말고 조심해서. 최 전무가 턱짓으로 맞은편의 작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지호는 지훈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 섰습니다. 최 전무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집어 던지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따위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야. 요즘 세상에 조작이야 식은 죽 먹기지. 안 그러냐? 저희는 아빠 자식들 맞아요. 유품도 가지고 있어요. 지호가 품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려 하자 최 전무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비웃었습니다. 됐다. 안 봐도 뻔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회장님 유산을 넘봐? 최 전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지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압도적인 키 차이와 위압감이 지호를 짓눌렀습니다. 최 전무가 지호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잘 들어라, 꼬마야. 내 아비는 제 발로 이 집을 나간 패배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 패배자가 남긴 오물이고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으로 쳐넣기 전에. 지호가 최 전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노려보았습니다. 아빠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뭐, 이 건방진 놈이. 그리고 여기 당신 집 아니잖아. 할아버지 집이지. 지호의 당돌한 대꾸에 주변의 친척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다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최 전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 팀장, 뭐해? 당장 이것들 끌어내. 내다 버려.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설 경호원들이 남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경호원의 억센 손이 아픈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지훈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오빠, 아파. 지훈아, 손대지 마. 이 새끼들아. 지호가 경호원에게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건장한 사내에게 밀려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훈을 짐짝처럼 질질 끌고 가려 합니다. 지훈의 울음소리가 지호의 이성을 끊어놓았습니다. 지호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빠의 카드입니다. 이게 무기가 될지 쓰레기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믿을 건 이것뿐입니다. 지호가 카드를 꺼내 들고 소파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실 벽면에 붙어 있는 스마트 홈 제어 패널을 향해 카드를 내리찍듯 갖다 댔습니다. 손대지 마마이너스. 지호의 절규와 함께 카드가 패널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저택 전체를 울리는 낮은 진동음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습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샹들리에의 따뜻한 주황색 불빛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온 것도 잠시 응접실 전체가 비상사태를 알리는 서늘한 붉은색 조명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경고. 마스터 권한 승인 요청 감지. 집안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음성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을 끌고 가던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최 전무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불 켜. 당장 불 켜라고. 지호의 손에 들린 검은 카드 위로 홀로그램 같은 붉은 문양이 떠올랐습니다. 태성그룹의 로고 그리고 그 위에 덧씌워진 왕관 모양의 표식입니다. 시스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보안 등급 최상위. 계승자 인증 완료. 한지호님, 태성 메인 시스템의 통제권을 양도합니다. 청-청-청-. 기계적인 소음과 함께 저택의 모든 자동문이 잠겼습니다. 창문의 블라인드가 내려가며 외부와의 시선을 차단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감시 카메라가 최 전무와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장에 달려있던 방범용 레이저 포인터가 최 전무의 이마를 겨냥했습니다. 붉은 조명 아래 지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멍하니 서 있는 최 전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죽은 아빠는 단순히 돈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왕국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아들에게 남긴 것입니다. 지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나가야 하죠? 붉게 물든 응접실에 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늑대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에 젖은 생쥐였던 소년이 이 성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이는 응접실 안은 기계적인 경고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호가 시스템을 장악하며 최명석 전무를 몰아붙였지만 최 전무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제법이구나. 형님이 남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줄도 알고 말이야. 최 전무가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지호가 카드를 쥔 손에 힘을 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 여기는 이제 내 구역이야. 경비 시스템이 당신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어. 꼬마야,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단다. 기계 따위가 주인을 정하는 게 아니야. 법과 권력이 정하는 거지. 최 전무가 휴대폰 화면을 지호에게 보여주며 낄낄거렸습니다. 화면에는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최 전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신고했지. 우리 집의 기업 기밀을 노린 테러범들이 침입했다고 말이야. 게다가 시스템까지 해킹했으니 중죄 아니겠니?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택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뽀삐뽀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이어 확성기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 특공대다. 안에 있는 범인들은 즉시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라. 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집안의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지만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들이닥치는 경찰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호가 지훈의 손을 잡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오빠, 경찰이 왜? 지훈이 공포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와장창 마이너스. 거실의 통유리 창문이 깨지며 최루탄 가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완전 무장을 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지호와 지훈을 흉악범 다루듯 거칠게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손 머리 위로 올려. 경찰이 지호의 머리를 군화발로 짓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지호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소리 질렀습니다. 이거 나요. 우린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여기 우리 아빠 집이란 말이에요. 연기가 거치자
마스크를 쓴 관할 경찰서장이 최 전무에게 다가와 경례를 붙였습니다. 전무님,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 전무가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혀를 찼습니다. 서장님, 아주 위험했어. 저 어린 것들이 얼마나 악질인지 시스템을 해킹해서 우릴 죽이려고 했다니까. 최 전무가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쳐들며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이야. 우린 회장님 핏줄이라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거 아니야. 서장이 최 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전무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서장에게 건넸습니다. 아, 그거 말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미 검사해봤죠. 서장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일치?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들이구만. 최 전무가 비열하게 웃으며 지호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맞지? 이게 현실이야. 종이 쪼가리 하나면 진실도 거짓이 되는 세상이지. 경찰들이 지호와 지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싫어. 이거 풀어주세요. 오빠. 지훈아. 건드리지 마. 내 동생 건드리지 말라고. 지호가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경찰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매는 짐짝처럼 경찰차에 실려 캄캄한 밤길을 달려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빠의 카드는 증거물이라며 압수당했고 붉게 빛나던 저택은 다시 최 전무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지훈이 가슴을 움켜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심장을 조여오며 과호흡 증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숨이 안 쉬어져. 지훈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습니다. 옆 유치장에 갇힌 지호가 철창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사람 살려주세요. 동생이 숨을 못 쉰다고요. 당직을 서던 형사가 귀찮다는 듯 하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곤봉으로 철창을 탁탁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야, 조용히 안 해? 어디서 연기질이야. 너희 같은 애들 수법 뻔해. 아프다고 하고 병원 가서 도망치려고 그러지? 진짜라고요. 제발 의사 좀 불러주세요. 이러다 죽는다고요. 지호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지훈의 숨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지호는 절망감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뼈에 사무칩니다. 잠시 후 지호는 별도로 마련된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조서를 꾸밀 생각도 하지 않고 의자에 묶인 지호를 윽박질렀습니다. 솔직히 말해. 누구 사주받고 들어갔어? 그 카드 어디서 훔쳤어? 배우가 누구야? 아빠 유품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우린 훔친 적 없다고요. 지호가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쾅 내리치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최 전무님이 너희 선처해 줄 생각 없으시대. 너희는 이제 끝났어. 소년원 가서 썩을 준비나 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쾅 마이너스. 취조실의 두꺼운 철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열렸습니다. 형사가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자욱한 먼지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중년의 사내.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태풍 같은 기세가 실려 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남자 강철중입니다. 강철중이 대답 대신 형사를 한 손으로 가볍게 밀쳐내고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뭐야? 공무집행방해로 체포. 형사가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지만 강철중의 뒤를 따라 들어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취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말끔한 수트를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엘리트들. 국내 최고 로펌인 태산의 변호사 군단이었습니다. 맨 앞에 선 대표 변호사가 명함을 꺼내 형사의 셔츠 주머니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지훈님의 법적 대리인은 접니다. 위법 수사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도록 하죠. 경찰서장이 헐레벌떡 취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강철중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강 실장님? 죽었다는 소문이. 강철중은 서장의 말은 무시한 채 품에서 작은 레이저 절단기를 꺼냈습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지호의 손목을 옥죄던 수갑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강철중이 지호의 부은 손목을 어루만지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련님. 많이 놀라셨죠? 지호는 멍한 표정으로 강철중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 아저씨입니다. 강철중이 몸을 돌려 서장과 형사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태블릿 PC를 꺼내 서장의 면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강철중이 취조실 벽면에 설치된 TV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최명석 전무가 조작한 종이 쪼가리 말고 진짜를 보십시오. 강철중이 리모컨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화면 속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였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젊고 건강한 모습의 아빠가 영상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군. 강 실장, 부탁하네. 내 아이들을 지켜주게.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는 증거이니까가. 영상 속 아빠가 들어올린 것은 갓 태어난 쌍둥이와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유전자 정보가 담긴 마이크로칩이었습니다. 서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철중이 으르렁거리듯 말했습니다. 국과수와 국제법의학센터에서 교차 검증한 진짜 DNA 결과입니다. 이 아이들은 태성그룹의 유일한 적통입니다. 지금 당신들이 범죄자 취급한 이분이 바로 당신들. 목줄을 쥐고 있는 회장님의 아드님이란 말입니다. 서장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최 전무님이 시키는 대로. 강철중이 서장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경고했습니다. 지훈 아가씨 당장 병원으로 이송해요.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경찰서 문 닫게 만들 테니까. 서장이 황급히 무전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당장 119 불러. 유치장에 있는 여학생 최고급 병실로 모셔. 빨리. 강철중이 지호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지호의 어깨에 두툼하고 거친 손을 올렸습니다. 편의점에서의 깍듯함과는 다른 투박하지만 아버지 같은 깊은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지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아빠 친구예요? 지호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강철중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이자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련님의 칼이 될 사람입니다. 강철중이 손수건을 꺼내 지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도련님. 여기서 울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늑대 사냥을 갈 시간입니다.
지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빠의 최측근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진실의 무기는 최 전무가 쌓아 올린 거짓의 성벽에 거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호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온 검은색 배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어둠이 짙게 깔린 외곽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달려 가로등 하나 없는 깊은 산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울창한 숲과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지우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조금 안정을 찾았는지 지호의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습니다. 지호가 불안한 눈빛으로 운전석의 강철중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강철중이 룸미러로 지호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자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차가 멈춘 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산 중턱의 낡은 별장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폐가처럼 보입니다. 강철중이 별장 지하 창고로 남매를 안내했습니다. 그가 벽면에 붙은 낡은 전력 차단기 뒤에 숨겨진 패널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홍채 인식, 승인, 기계음과 함께 낡은 벽이 회전문처럼 돌아가며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지하 벙커입니다. 최첨단 컴퓨터 장비와 상황실 그리고 생활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진 비밀 요새입니다. 지호와 지우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훈의 시선이 한쪽 벽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녀가 홀린 듯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거 벽면 가득히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남매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멀리서 찍은 사진, 지호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꾸벅꾸벅 조는 모습, 지훈이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갈 때 구급차 뒤를 쫓는 시선. 그 모든 순간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남매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지훈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빠는 우리 버린 게 아니었어. 계속 보고 계셨어. 지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도 사진들을 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무능력하다고 비겁하다고 원망했던 아빠였습니다. 강철중이 남매에게 다가와 낡은 금고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와 태블릿 PC를 꺼내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은 그룹 내에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다 최명석 전무에게 암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선 너희를 자신의 약점이 아닌 무관한 존재로 만들어야 했죠. 그래서 스스로 왕관을 내려놓고 떠나신 겁니다. 너희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림자가 되기로 하신 거죠. 강철중의 설명에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는 거대한 악에 맞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해왔던 것입니다. 강철중이 탁자 위에 두 가지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스위스 은행의 계좌 정보가 담긴 USB와 여권, 다른 하나는 지호가 가지고 있던 검은색 카드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이 USB에는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해외로 떠나 조용히 사셔도 됩니다. 최 전무도 두 분이 사라지면 더 이상 쫓지 않을 겁니다. 강철중이 잠시 말을 멈추고 남매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아니면 이 지옥 같은 전쟁터로 돌아가 빼앗긴 너희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을 건가?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호는 망설임 없이 탁자 위에 검은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닌 복수의 칼자루입니다. 지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건 엄마 하나로 족해요. 우린 아빠 자식들이니까 안 도망갑니다. 오빠, 지훈아 할 수 있지? 우리 거 다 찾아오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매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강철중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남매를 도련님, 아가씨가 아닌 주군으로 인정하는 듯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옥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전무를 씹어먹으려면 늑대보다 더 지독한 사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안정가옥은 완벽한 사관학교로 변모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했고 배워야 할 것은 산더미였습니다. 지호에게는 태성그룹의 비밀 회계 장부와 계열사 구조도가 주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용어조차 낯설어 하던 지호였지만 생존 본능과 타고난 비상한 머리는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지호는 밤을 새워가며 최 전무가 빼돌린 비자금의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그룹 내 이사들의 약점을 분석해 내 편과 적을 구분해냈습니다. 이사들의 약점 리스트입니다. 김 전무는 내연녀 문제, 박 상무는 도박빚. 이걸로 놈들의 목줄을 줄 수 있어요. 지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소년의 불안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냉철한 전략가의 서늘함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훈의 훈련은 달랐습니다. 강철중이 초빙한 은퇴한 정계의 마코 실력자로부터 화술과 심리전 그리고 사교계의 에티켓을 배웠습니다. 몸이 약해 예민하게 발달했던 감각은 타인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최 전무는 과시욕이 강해요. 인터뷰할 때마다 넥타이를 만지는 건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저 사람은 강한 척하지만 사실 겁쟁이에요. 지훈이 모니터 속 최 전무의 영상을 분석하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에 강철중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남매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가며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나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안정가옥의 드레스룸. 낡은 트레이닝복과 티셔츠는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지호는 이태리 장인이 수작업으로 맞춘 짙은 네이비색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를 입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어깨 라인과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가난한 학생이 아닙니다. 포마드로 깔끔하게 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젊은 시절의 아빠를 쏙 빼닮았습니다. 커튼이 젖혀지고 지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우아한 화이트 드레스에 아빠가 남긴 사파이어 목걸이를 한 지훈은 마치 백조처럼 고고합니다. 병색이 완연하던 창백한 얼굴은 오히려 귀족적인 신비로움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지호가 동생의 모습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진짜 공주님 같네. 아빠가 보셨으면 좋아하셨겠다. 오빠도 진짜 회장님 같아. 멋있다. 지훈이 수줍게 웃으며 지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똑똑 마이너스. 노크 소리와 함께 강철중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변모한 남매의 모습을 본 강철중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강철중의 뒤로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흑기사팀이 도열했습니다. 그들은 전원 방검복을 착용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기 중입니다. 지호가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가시죠. 오늘부로 태성의 주인은 바뀝니다. 알겠습니다. 강철중이 힘차게 대답하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남매는 당당한 걸음으로 벙커를 나섰습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그들을 비춥니다. 안전가옥 앞마당에는 수십 대의 벤츠 리무진 행렬이 검은 위용을 뽐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웅장하게 울립니다. 지호가 리무진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숨겨주었던 낡은 별장이 보입니다. 이제 다시는 숨지 않을 것입니다. 지훈이 오빠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가요, 오빠. 가서 보여줘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육중한 차 문이 닫히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장으로 향하는 장수들의 출정식처럼 벤츠 군단이 산길을 내려가 도심을 향해 질주합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태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최고급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단상 위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최명석 전무가 서 있습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형님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이제 제가 태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려 합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뚝뚝 묻어납니다. 그가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며 짐짓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록 형님은 떠나셨지만 태성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회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기잉 마이너스. 행사장 스피커에서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하울링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고 최 전무도 놀라서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야? 음향팀 똑바로 안 해? 최 전무가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행사장 뒤편의 거대한 양쪽 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그곳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지호와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훈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강철중과 흑기사들이 병풍처럼 도열해 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압도적이었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해? 최 전무가 다급하게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경호원, 당장 막아. 저 미친 것들 끌어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최 전무의 경호원들이 남매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강철중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흑기사들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펑 마이너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달려들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강철중과 흑기사들은 압도적인 무력으로 최 전무의 수하들을 제압하며 남매가 걸어갈 길을 텄습니다. 지호와 지우는 붉은 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어 단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지훈이 우아한 걸음으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최 전무가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강철중이 앞을 막아서며 그를 밀쳐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고 최 전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아니 최명석 씨. 남의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곤란하죠. 주인들이 돌아왔는데 말이에요.
지훈의 또렷한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습니다. 최 전무가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지저대. 너희 같은 근본 없는 것들이 낄 자리가 아니야. 자격은 우리가 판단합니다. 지호가 단상 위로 올라오며 말했습니다. 지호는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단상의 메인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지호가 싸늘한 눈빛으로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태성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보게 되실 겁니다. 지호가 화면을 터치하자 단상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최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다 뭐야? 비자금 장부 아니야? 세상에, 회사 돈을 저렇게 빼돌렸어? 최 전무가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꺼? 당장 안 꺼? 저거 다 조작이야. 경쟁사가 만든 가짜라고. 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입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최 전무였습니다. 형님만 없어지면 태성은 내 거야. 브레이크 고장 낸 거 확실하지? 뒤탈없게 처리해. 사고사로 위장하라고. 장내는 충격과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형을 죽이라고 지시하는 동생의 목소리. 그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의 증거였습니다. 최 전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요즘 유행하는 딥페이크라고. 저놈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최 전무가 발악하며 주주들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호가 품에서 아빠의 검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있는 리더기에 카드를 갖다 댔습니다. 최명석 씨, 당신의 쇼는 여기서 끝입니다. 시스템 권한 승인, 창업주 특별 권한 발동, 긴급 주주총회 안건 상정, 시스템의 기계음과 함께 객석에 앉아있던 이사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지호가 보낸 최명석 전무회의만과 비리 증거 파일이 전송된 것입니다. 지호가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지금 즉시 전자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살인자에게 회사를 맡길 것인지 아니면 정의를 택할 것인지 결정해 주십시오. 이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씩 휴대폰 화면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실시간 투표 현황이 떴습니다. 찬성, 찬성, 찬성. 순식간에 찬성률이 90%를 넘었습니다. 안건 가결. 최명석 전무의 모든 직무 권한이 박탈되었습니다. 시스템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최 전무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행사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수사관이 최 전무에게 다가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명석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최명석이야. 태성그룹 회장이라고. 최 전무는 개처럼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지호와 지훈을 향해 터졌습니다. 남매는 단상 중앙에 나란히 서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아이들이 세상의 정점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했던 파티가 끝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매를 태운 리무진이 향한 곳은 최고급 호텔이나 펜트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줄지어 들어서는 고급 세단들의 행렬에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남매가 예전에 살던 동네입니다. 아니, 저게 다 무슨 차야? 누가 이사 오나 봐. 구경꾼들 사이로 불과 몇 달 전까지 남매를 구박했던 집주인 아주머니와 외상값을 독촉하던 슈퍼 주인이 보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호와 지훈이 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매를 주민들은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지호, 지훈이 아니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지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상에. 너희들 그게 무슨 꼴이니? 아니, 무슨 옷이니? 아주머니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호가 강철중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강철중이 두툼한 현금 봉투들을 꺼내 아주머니와 슈퍼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뭡니까? 밀린 월세와 이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매 때문에 맘고생하신 것에 대한 작은 위로금입니다. 봉투 안을 확인한 아주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5만 원권이 가득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내가 미안해서 어쩌냐. 그때 너무 모질게 굴어서. 아주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호는 엷게 웃으며 아주머니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아주머니 덕분에 추운 날 쫓겨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남매는 동네 어귀의 작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평상이었지만 펜트하우스의 최고급 소파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편의점에서 사온 캔커피를 따서 오빠에게 건넸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쪼그리고 앉아 캔커피를 마시는 모습이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오빠, 우리 예전에 여기서 쫓겨날까봐 매일 밤잠 설쳤잖아. 그랬지. 비 오면 물 셀까봐 양동이 받쳐놓고. 지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지독한 가난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아빠와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지호가 커피를 다 마시고 찌그러뜨리며 강철중을 보았습니다. 실장님,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민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주민들이 평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저희 태성그룹이 이 달동네 일대를 매입했습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나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눈빛들이 보입니다. 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곳을 헐고 저소득층을 위한 최고급 임대 아파트를 지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께 영구 입주권과 공사 기간 동안 지내실 이주비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정말이니? 공짜로 새 아파트에서 살게 해준다고? 네, 약속드립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거나 빚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와 마이너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남매를 얼싸안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지훈도 활짝 웃으며 할머니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남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희망을 심는 순간입니다. TV 뉴스에서는 태성의 어린 영웅들에 대한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골목 어귀 전봇대 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행복한 광경을 증오 어린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꾀재재한 옷을 입은 여자.
남매를 버리고 도망쳤던 엄마 김미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감히 지들끼리만 호의호식해? 어림없지. 김미숙이 이빨을 갈며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남매가 태성그룹의 주인이 되고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태성그룹은 지호의 혁신적인 경영과 지훈의 따뜻한 이미지 메이킹 덕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남매는 재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길 태성그룹 본사 정문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와 기자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낯익으면서도 끔찍한 얼굴이 보입니다. 바로 남매를 버리고 도망쳤던 친모 김미숙입니다. 그녀는 남매가 기억하던 화려한 도박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아, 엄마가 왔다. 배 아파 낳아놨더니 부자 됐다고 어미를 문전박대하냐. 김미숙의 옆에는 험상궂게 생긴 건달이자 그녀의 내연남인 독사가 휠체어를 밀며 바람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확성기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십시오. 어린 것들이 돈맛을 보더니 페류나가 됐습니다. 병든 노모를 길바닥에 내버려 두고 자기들만 호의호식한답니다. 그가 든 피켓에는 붉은 글씨로 미성년자 자녀 재산 가로챈 태성그룹 고발, 페류나 회장 남매 물러나라. 같은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졌습니다. 조회수에 미친 유튜버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실시간으로 퍼나르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대기 바쁩니다. 차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호가 입술을 깨물며 신음하듯 내뱉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가 어디라고. 옆에 앉은 지우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 버림받았다는 공포가 다시금 그녀를 옥죄어옵니다. 강철중이 심각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내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이 노리는 게 바로 언론 플레이입니다. 일단 지하 주차장으로 우회해서 들어가시죠. 지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창밖을 노려보았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 버리고 갔던 사람이 이제 와서 엄마라는 이름을 무기 삼아 남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호가 주먹으로 시트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돌아가요. 저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위대의 선동에 넘어간 여론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 남매를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칭송받던 남매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돈에 미친 페류나로 추락했습니다. 심지어 태성그룹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며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그날 오후 시내의 한 호텔 비즈니스룸. 지호는 비밀리에 김미숙과 독사를 만났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김미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기자들 앞에서 보였던 세상 잃은 듯한 불쌍한 표정을 싹 지우고 있었습니다. 대신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뻔뻔한 얼굴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오랜만이다, 아들. 때깔이 아주 좋아졌네. 역시 돈이 좋긴 좋아.
김미숙이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지호는 역겨움을 참으며 테이블 위에 두툼한 현금 봉투를 던졌습니다. 원하는 게 돈이면 이거 가지고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봉투가 탁자 위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독사가 비웃으며 곤봉으로 봉투를 툭 쳐냈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져 나왔지만 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장님, 계산이 좀 안 맞네. 우리가 똥기저귀 갈아가며 키운 값이 겨우 이건가? 독사가 낄낄거렸습니다. 김미숙이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지호야, 엄마는 푼돈 필요 없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아직 너희가 미성년자라며? 그럼 법정 대리인인 이 엄마한테 경영권이 있는 거 아니니? 뭐라고요? 내 아빠 유산 그 절반은 법적으로 내 몫이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계열사 몇 개는 내 새아빠한테 좀 넘겨라. 경영 수업 좀 시켜주게. 김미숙이 독사를 가리키며 윙크를 했습니다. 지호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우리가 굶어 죽어갈 때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아빠 수술비 훔쳐서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엄마 행세를 해? 지호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김미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엄마 노릇하겠다는 거 아니니? 내 말 안 들으면 소송 걸어서 회사 뒤집어 놓을 거야. 주주들이 좋아할까? 회장 친엄마가 소송 걸고 난리 치는데 주가가 버티지 못할걸? 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그녀의 공격은 생각보다 치밀하고 악랄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독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건 서비스. 지호가 봉투 속 내용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훈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심리 상담 내역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요즘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거 언론에 뿌리면 어떻게 될까? 태성그룹 실세, 알고 보니 정신병자. 제목 좋네. 독사가 비열하게 웃으며 지호의 속을 긁어놓았습니다. 너 이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지호가 이성을 잃고 독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체격의 독사를 당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독사가 지호를 가볍게 제압하여 소파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이쿠, 회장님. 폭력 쓰시면 안 되죠. 이것도 다 증거가 되는데. 그때였습니다. 옆방 문이 스르르 열리며 지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지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지훈을 옆방에 대기시켜 두었지만 모든 대화가 들린 모양입니다. 지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엄마, 진짜 돈 때문에 온 거야? 지훈의 떨리는 목소리에도 김미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철 좀 들어라. 핏줄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엄마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도장이나 찍어. 지훈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눈앞이 핑 돕니다. 과거 엄마가 떠나던 날의 기억과 현재의 끔찍한 상황이 뒤섞여 그녀를 덮쳤습니다. 윽. 지훈이 목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과호흡 발작입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경련을 일으킵니다. 지훈아, 정신 차려. 지훈아. 지호가 독사를 뿌리치고 달려가 동생을 안아들었습니다.
지훈의 눈이 뒤집히며 의식이 희미해져 갑니다. 119, 빨리 119 불러. 지호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미숙과 독사는 구급차를 부를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독사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지훈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야. 재벌 2세 마약 의혹 어때? 눈 풀린 거 봐라. 딱 약쟁이네. 독사가 낄낄거리며 카메라 앵글을 조절했습니다. 지호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찍지 마. 당장 꺼. 회장님, 선택하세요. 지금 도장 찍을래요? 아니면 이 영상 인터넷에 뿌릴까요? 독사가 협박했습니다. 김미숙은 쓰러진 딸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몸도 약한 게 가지가지한다. 지호야, 엄마 말 들어. 이거 나가면 너희 회사 망해. 지호는 의식을 잃은 동생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악마는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엄마라는 탈을 쓰고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결국 남매는 아무런 소득 없이 쫓겨나듯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우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충격 단독 태성그룹 어린 회장님들의 실체? 마약 의혹 및 정신 이상 증세 포착. 독사가 찍은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유포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지우는 마치 마약에 취해 발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고 지호는 폭력을 휘두르는 난동꾼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주주들은 회장 해임안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쓴 지훈의 손을 잡고 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입니다. 과연 이 족쇄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지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사건 발생 3일 뒤 병원 특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만이 고요한 병실을 채우고 있네요. 지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겠다고 하나뿐인 동생을 사지로 몰아넣었을까요? 지호는 입술을 꽉 깨물며 결심한 듯 강철중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실장님, 엄마. 아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분이고 돈이고 다 줘버리고 끝냅시다. 지훈이 더 다치는 꼴 못 봐요. 회장 자리 내놓으라면 내놓죠 뭐. 지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습니다. 강철중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지훈의 손이 지호의 옷자락을 힘겹게 잡아챘습니다. 안 돼. 오빠, 절대 주지 마. 지호가 놀라서 동생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지훈아, 정신이 들어? 무리하지 마. 말 안 해도 돼. 아니, 들어야 해. 오빠, 그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지훈이 산소 마스크를 거칠게 떼어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수술비만 있었어도 살 수 있었을 때 그 돈 들고 도망친 살인자야. 우리가 굶고 있을 때 도박판에서 웃고 있던 여자라고. 지훈의 말에 지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단순히 돈 때문에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아빠의 수술비까지 훔쳐갔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철중이 품에서 낡은 수사 기록과 통장 사본을 꺼내
지호에게 건넸습니다.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10년 전 회장님이 사고를 당하시기 직전 마련했던 긴급 수술비 5천만 원. 김미숙 씨가 그 돈을 인출해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근처에서 탕진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지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습니다. 입출금 내역에는 잔인한 숫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강철중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번 호텔방에서 회장님이 테이블 밑에 붙여두셨던 도청 장치에서 회수한 파일입니다. 지호가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훈이 쓰러진 직후 지호가 쫓겨나고 난 뒤의 상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독사야, 이거 대박이야. 애새끼 쓰러진 거 올리면 여론 뒤집어져. 합의금 100억은 부르자. 김미숙 그러게 내가 연기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죽은 지 애비랑 똑같이 멍청한 것들. 그냥 적당히 겁줘서 뜯어내고 말자. 지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지호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물러터졌어. 가족이라고 봐줄 필요가 없었어. 오빠, 나랑 같이 가. 내 손으로 끝낼 거야. 지훈이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며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지호가 놀라서 부축하려 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남매는 서로를 부축하며 병실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단죄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시사 고발 프로그램 진실의 눈 생방송 스튜디오. 방청객석은 꽉 차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김미숙이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더욱 농익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땐 참 착했는데 다 돈이 원수죠.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엄마가 잘못했다. 사회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김미숙에게 질문을 던지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의 조명이 바뀌며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김미숙 씨의 사연을 듣고 아주 특별한 분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김미숙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대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메인 게이트가 열리며 지호와 지훈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지훈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술렁거리며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기 태성그룹 회장 남매 아니야? 세상에, 진짜 나왔어? 김미숙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반가운 척하며 팔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김미숙이 휠체어를 밀며 달려들려 했지만 지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지훈이 사회자에게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다른 손으로 잡으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가 정말 페류나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지금부터 증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의 신호와 함께 스튜디오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강철중이 확보한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아빠의 수술비를 횡령한 통장 내역, 도박장에서 칩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웃고 있는 김미숙의 최근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호텔방에서의 녹취록이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죽은 지 애비랑 똑같이 멍청한 것들. 합의금 100억은 부르자.
애새끼 쓰러진 거 올리면 여론 뒤집어져. 김미숙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청객들이 경악하며 야유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사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립니다. 저거 아니에요. 조작입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런 걸 믿으세요? 김미숙이 소리쳤지만 화면 속 사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가 굶어 죽어갈 때, 아빠가 수술도 못 받고 돌아가실 때 강원도 카지노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재산을 노리고 동생이 아픈 영상을 유포해 협박했습니다. 김미숙이 이성을 잃고 소리 질렀습니다. 야, 한지호, 네가 어떻게 어미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가리키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동이 불편하다며 휠체어에 앉아 울던 환자가 두 다리로 멀쩡하게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김미숙 씨? 다리가 불편하시다더니. 김미숙은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주춤거렸습니다. 아니. 이건 너무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그때 방송국 대기실 쪽에 숨어있던 독사가 상황이 불리함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튜디오 출입구는 경찰들이 막고 있었습니다. 강철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김미숙 씨, 그리고 박두식 독사 씨, 유기치사 및 상습 도박, 공갈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김미숙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발악하며 지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지호야, 내가 잘못했다. 엄마 감옥 가기 싫어. 네가 돈 많으니까 좀 써서 막아줘. 응? 우리 아들 착하잖아. 지호는 바지가랑이를 잡은 그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건 아빠의 수술비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지호야, 죄가 똑똑히 치러. 엄마,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지호가 내뱉은 마지막 엄마라는 단어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김미숙과 독사의 절규가 멀어지며 스튜디오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메라가 남매를 비췄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국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희 남매가 지키고 싶었던 진실입니다. 다시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청객석에서 누군가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삽시간에 스튜디오 전체로 퍼져나가 기립박수가 되었습니다. 사회자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호와 지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로소 지긋지긋했던 과거의 망령이 완전히 사라지고 남매는 진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잠재워지고 계절이 4번 바뀌어 다시 늦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공원 묘지에 낙엽이 흩날리고 있습니다. 검은색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언덕을 오르는 두 남녀가 보입니다. 어느새 훌쩍 자란 지호와 지훈입니다. 그 뒤로 강철중과 흑기사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묵묵히 따르고 있습니다. 지호는 1년 전에 앳된 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헌칠한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지훈 또한 병약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얼굴입니다. 남매는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묘소 앞에
멈춰 섰습니다. 비석에는 태성그룹 명예회장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빠, 저희 왔어요.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품에 안고 있던 국화꽃 한 다발을 비석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셨던 흰 국화꽃입니다. 지호는 묘비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는 지호의 손길에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지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한때는 두려움이었고 한때는 무기였으며 결국엔 구원이 되었던 물건, 바로 검은색 금속 카드입니다. 지호가 카드를 묘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햇살을 받은 카드의 금박 로고가 반짝였습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요. 아빠가 지키려던 회사, 그리고 우리 가족, 되찾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지호의 앞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마치 아빠가 잘했다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습니다. 지호가 엷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이 카드 아빠한테 돌려드릴게요. 더 이상 이런 특별한 힘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태성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맞아, 아빠. 오빠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꼬장꼬장한 이사님들도 오빠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니까요. 지훈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지호가 쑥스러운 듯 코를 찡긋했습니다. 지훈이 너야말로 재단 이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아주 날아다니더라. 어제 뉴스에도 나왔잖아. 에이, 그건 다 강 실장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지. 남매는 비석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치 살아계신 아빠와 소풍을 나온 것처럼 평온한 풍경입니다. 지훈이 비석에 묻은 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속삭였습니다. 거기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 아빠. 엄마. 아니, 그 사람 때문에 속 썩지도 말고. 우리가 아빠 목까지 더 멋지게, 더 행복하게 살게.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강철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년 전 비에 젖은 생쥐 같았던 아이들이 어느새 거목으로 자라났습니다. 강철중이 묘비를 향해 절도 있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제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도련님과 아가씨는 제가 본 그 어떤 경영인보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목숨 바쳐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흑기사들도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지호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철중과 경호원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전경.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필요 없습니다. 지호가 강철중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시죠, 실장님. 오후 회의에 늦겠어요. 네,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강철중이 씩씩하게 대답하며 앞장섰습니다. 묘비 위에 놓인 검은 카드는 그대로 둔 채 남매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카드의 소임은 끝났지만 남매의 인생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태성그룹 본사 로비. 대형 전광판에는 태성재단 결시가동 돕기 키다리 아저씨 프로젝트 출범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북적이던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회전문을 통과해 지호와 지훈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몸에 딱 맞는 네이비 수트를 입고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옆에는 전문 경영인인 부사장이 따라붙어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번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정부 승인이 났습니다. 달동네 재개발 구역을 시범단지로 지정하겠답니다. 좋네요. 원주민 입주율 100% 유지하는 조건 잊지 않으셨죠?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입니다.
지호가 서류에 서명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사장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주들도 회장님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호는 태성그룹의 최연소 회장으로서 혁신적인 경영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스템 뒤에 숨는 해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설득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진짜 리더였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지훈이 재단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사업을 주도하며 재계의 천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급식 지원 사업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제 개인 사비 털어서라도 채워 넣으세요. 아이들 밥 먹는 거 가지고 눈치 보게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지훈이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로비 중앙에서 남매가 마주쳤습니다. 지훈이 오빠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을 보고 손을 뻗어 고쳐 매주었습니다. 오늘 이사회 좀 빡빡하던데. 오빠 괜찮겠어? 최전무 잔당들이 아직 좀 남아있잖아. 걱정 마. 내 실력 알잖아. 걔네들 약점 리스트 아직 내 머릿속에 다 있어. 지호가 자신의 머리를 톡톡 치며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지훈도 마주 웃으며 오빠의 어깨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오빠 믿지. 아, 맞다. 오늘 저녁에 달동네 할머니들 모시고 식사하기로 한 거 안 잊었지? 당연하지. 갈비찜 좋아하시니까 제일 잘하는 식당으로 예약해놨어. 남매는 직원들의 존경 어린 시선을 받으며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1년 전 그날처럼 검은색 벤츠 리무진 군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공포와 위압감이었지만 지금은 경외와 든든함이 느껴집니다. 강철중이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이사장님. 차에 오른 지호는 출발하려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김 기사님. 네, 회장님.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창문 좀 다 내려주세요. 틴팅이 너무 짙어서 답답하네요. 기사가 당황하며 백미러를 쳐다보았습니다. 네. 하지만 보안 규정상 괜찮아요.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숨어서 갈 필요 없잖아요. 활짝 여세요. 지호의 말에 지훈도 따라 창문을 끝까지 내렸습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 대신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도시의 소음, 그리고 살아있는 가을 공기가 차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건물 밖에는 남매를 응원하러 온 시민들과 퇴근하는 직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검은 차 안에 숨어 떨던 아이들은 이제 없습니다. 와, 지호 회장님이다. 지훈 이사장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남매는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사람들에게 밝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환한 미소가 두 사람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가시죠. 지호의 한마디에 벤츠 행렬이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수십 대의 차량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나아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붉은 하늘 아래로 리무진이 시원하게 뻗은 도로를 질주합니다. 그 행렬의 선두에서 지호와 지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많이 컸다. 그치? 그러게. 이제 시작이야. 더 높이 날아보자. 지호가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난했던 쌍둥이 남매가 써내려갈 전설은 해피엔딩이 아닌 네버엔딩입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지호와 지훈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위기 속에서도 남매가 결코 놓지 않았던 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아빠가 남긴 검은 카드는 단순한 부의 상징이 아니라 거친 세상으로부터 자식들을 지키고 싶었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 그 자체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버린 비정한 핏줄과 탐욕스러운 어른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안겨주고 마침내 가장 낮은 곳에서 이웃을 살피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남매의 모습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차가운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면 부디 이 남매의 이야기처럼 곧 따스한 햇살과 든든한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도 분명 해피엔딩일 테니까요. 부디 이 이야기가 지친 하루 끝에 작은 위로와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